이번 사태를 빌어서 중국제 무기에 대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단순 가격 경쟁력은 의미를 잃게 되지 않았나.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면서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최대 경쟁자가 됐다. 그리고 KF-21의 첫 수출 국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해상에서는 한국산 전투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K9 자주포 20문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한국의 가장 큰 경쟁자가 중국이 아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캄보디아군이 사용한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처참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드러났나요?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서 태국 육군의 VT4라는 그 전차의 포신이 망가진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공격에서 당했네 이런 얘기했는데 태국 육군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13일에 태국 육군 대변인이 태국의 VT4 전차가 사격 중 포신이 파열했다. 그래서 전차가 망가졌는데 아직 원인은 특정할 수 없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에 그 VT4 전차는 작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이 됐고 집중 사격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지 조사하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죠. 밝혔죠. VT4는 중국 최대 방산업체인 노린코란 회사에서 제조한 메인 배틀 주전차죠. 125mm 활강포를 갖추고 있고요. 현대적인 사격 통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가격이 100만 달러 정도 되죠. 15억 원 약간 안 되는 수준이죠. 현지환율로서. 참고로 K2 전차는 2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싼지 알 수 있겠죠. 2017년부터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태국 세 나라에 수출을 했죠. 이게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은 쓰지 않고 지상군은 쓰지 않고 수출 전용입니다. 현재 태국은 6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150대를 살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냥 60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성에서 그 VT4의 전차의 영상과 사진 유포가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포신이 파열하면서 3명이 부상이 됐는데 탄약의 품질 문제인지 포신 피로도 문제인지 아니면 정비가 불량인지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니까 태국 육군이 이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대변인 통해서 밝힌 거죠. 근데 이 전차, 사고가 난 전차는 작전 개시이고 쉬지 않고 이틀 동안 200발을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 전차를 공격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군의 진지에 직접 화력을 쏘는 이런 화력 지원의 역할을 했는데 왜 폭발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가장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는 의견은 원인은 포신 수명이 원래 짧아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출용 VT4의 125mm 활강포는 1980년대 중국이 국산한 초기 버전이고요. 태국군의 교범상 보면은 포의 수명이 500발입니다. 500발 넘기면은 바꿔줘야 된다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500발에 못 미쳐 200발에 터졌다는 거는 그만큼 성능이 안 좋아서 품질 관리가 안 돼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한국군의 K1A1 전차의 경우는 120mm 활강포를 쓰고 있는데 수명이 1200발쯤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렇게 화력 지원을 하면 대전차용 날탄이 아니라 파편이 많이 나가는 고폭탄을 쓰는데 고폭탄 같은 경우는 또 포신 수명을 날탄보다 좀 덜 깎아먹어서 포신의 불량품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국 육군 병기국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이 사진과 포신 파열한 태국 육군의 VT4의 사진과 동영상 때문에 중국 무기의 또 이 고질병인 불안한 성능, 품질 불량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태국군이 중국제 포병 대공 시스템의 약점만 골라 때렸다고 하는데 중국 무기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화력 지원을 다연장 로켓을 하는 지상군의 장거리 화력 지원은 다연장 로켓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핵심 전력은 중국제 PH-03 이게 6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제 BM-21 48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H-03의 경우에는 300mm 로켓을 팍팍팍 다연장으로 넣어서 장전해서 쏘는 건데 사거리가 최대한 60k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H-03이나 BM-21 같은 장거리 화력 지원 다연장 로켓을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하는 과정이 태국군 공군기의
항공 정책 노출돼서 바로 KGB 등 정밀 타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캄보디아가 훈련이 좀 부족하고 군이 훈련이 부족하고 이 운용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는 대신 이제 방공 체계를 나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서 갖추고 있는데 핵심 방공 체계가 이제 중거리 방공 체계 LY-80 그리고 단거리 방공 체계 KS-1C가 있는데요. 태국은 이 중국제 레이더의 탐지 사각지대를 교묘히 노렸고요. 그다음에 전자전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도 이 약점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태국군은 전자전을 활용해서 캄보디아군이 갖고 있는 중국 무기 네트워크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방공 체계는 THS-311이라는 그 지휘 통제망이 있는데 이 지휘 통제망과 각 방공 체계 연동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또 상황에 또 태국군 F-16과 그리펜 같은 전투기들은 저공 침투로 지형 은폐를 하면서 캄보디아군의 방공 체계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F-16과 KGB 조합은 KS-1C가 사거리가 한 440km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점도 태국 공군이 충분히 누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태국군의 하드웨어의 우세도 있지만은 캄보디아군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훈련 부족, 운영 통합 미비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군은 전투기를 통해서 공습을 하면서 캄보디아군의 대령 비축한 탄약고를 파괴하거나 또 아니면 보급창을 또 부서뜨리면서 최전선 부대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요. 연료 수송을 차단하면서 캄보디아군의 병참선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군이 중국산 무기의 전력을 증강했지만은 태국군이 우수한 훈련, 그다음에 조직력 그리고 현대적인 서방 무기 체계의 정밀성을 잘 활용해서 캄보디아군을 압도적으로 눌렀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군이 드론을 이용하는 또 영상을 보고 서방 전문가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보통 밀림은 정글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숲풀이 우거져서 드론을 잘 이용할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태국군이 효율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훈련이 나름 잘 갖춰진 잘된 군대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강력하다고 홍보하며 동남아에 수출한 한국 무기와 대비해서 이번 전쟁으로 중국 무기 신뢰도에는 어떤 타격이 가나요?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전투기, 전투함, 전차, 미사일, 잠수함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태국과 맞붙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중국의 우방국들은 중국 무기를 많이 사들였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빌어서 중국제 무기에 대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단순 가격 경쟁력은 의미를 잃게 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 일부 중국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VT-4 전차 그리고 VN-1 장갑차 그리고 또 2017년 중국으로부터 재래시 잠수함 3척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위해서 25년간 할부 그리고 고장 시 무료 애프터 서비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이에 응한 것인데 2023년 유럽연합이 대중국 무기 수출 금지 조처로 중국제 잠수함인데 엔진은 독일 엔진을 달기로 했는데 독일산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게 되면서 2023년에 태국은 도입을 사실상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독일제 엔진 말고 우리 엔진도 괜찮다 이렇게 태국을 설득했는데 태국 해군은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엔진인 만큼 그 신뢰성이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는데 어쨌든 어찌된 일인지 2024년에 양국이 독일산 엔진 대신 중국 엔진을 탑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식이 이제 들리지 않은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태국이 재검토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캄보디아에 다연장포나 5세대 중국판 제블리나 대전차 미사일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태국이 이제 중국을 무기 공급선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되게 태국이 동남아시아 나름 강국이고 경제도 괜찮은 나라인데 자기네 무기를 팔 수 있는 시장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남중국해를 영국을 놔두고 다투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중국제 무기를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무기를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무기를 외면하고 한국, 미국, 이스라엘 무기로 전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홍콩의 영자지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월 15일 기사에 이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놔두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분쟁이 격해지면서 중국산 무기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면서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최대 경쟁자가 됐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값싸고 이렇게 뭐 금방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중국을 주요 무기 공급처로 삼고 있었는데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이번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중국 무기의 신뢰성이 또 한 번 떨어지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정치적 위험 부담이 적은 한국산 무기가 동남아시아에서 저변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이제 해상에서 물리적 충돌을 계속 빚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FA-50을 12대를 샀고 또 12대를 추가 구매하고 있죠. 그리고 KF-21의 첫 수출 국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상에서는 원해 경비함 6척 등 12척 이상의 한국산 전투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 잠수함도 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경우는 FA-50 항공기 전투기 경전투기 18대를 주문했고 그다음에 청궁 중거리 방공 체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예소련제 무기를 계속 쭉 사용했는데 이번에 한국 무기의 새로운 K방산의 새로운 고객으로 떠올랐죠. K9 자주포 20문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스파이더 단거리 방공 체계가 있는데 베트남과 필리핀이 이를 수입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실전 검증을 거친 이스라엘제 무기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큰 경쟁자가 중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에 등장하면서 미국이 동남아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규제를 좀 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제 무기도 많이 살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군이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는 등 공격 규모가 확대되자 태국군도 즉각 전격적인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개시한 캄보디아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게 누가 시작했는지 조금 불분명하지만 각자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본 상황이 이렇습니다. 11월 달쯤에 그 1차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휴전 상황이었을 때 태국 군인들이 지뢰로 인해 부상을 당했어요. 지뢰라는 거는 땅에서 묻어나온 그런 건데 순찰로 맨날 가는 지역에 똑같이 갔는데 특정 날짜에만 지뢰가 터지니까 이것을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도발을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다 이렇게 주장했고 캄보디아군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다가 이 국지전이 생각되고 그 전면적인 공습으로까지 비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에 캄보디아가 박격포, 대포, 로켓을 사용해서 중화기로 태국을 국경지대의 군대를 공격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 태국군이 동일한 반격 그러니까 상대방 원래 이제 이런 국지전 상황은 상대방이 총을 쏘면 총을 쏘고 칼을 쏘면 칼을 쏘고 이런 비례적인 대응인데 이번에 태국은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서 단순히 총을 쏠 때 총을 쏘는 이런 대응이 아니고 폭격을 해서 F-16 전투기로 여러 지역에 폭격하고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 태국 국경선에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국군이 F-16 전투기 6대가 출격했다 뭐 이러는데 군사거점 격파를 해가지고 지금 크게 캄보디아군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만드는 이제 KG-10이라는 유도폭탄이 쓰였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7월 달에는 이제 1차 분쟁에서는 우리나라가 만든 KG-10 유도폭탄이 쓰인 게 확인이 됐고 12월 달 폭격에는 이제 아직은 KG-10이 쓰였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확인해 보니까 태국군이 한국산 무기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고 주문량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해서 재고가 떨어진 상태에서 2차 교전이 벌어지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는 걸 리자드3라고 하는 이스라엘산 유도폭탄을 사용해서 공습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게 KG-12 유도탄을 지금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 근데 아마 아직 배달이 안 돼가지고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걸 볼 때는 아무래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 그 정당성 확보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훈만의 총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태국은 총리 내각제지만 사실상 상원 이장인 훈센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훈만에서는 훈센의 아들이고 사실상의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정당성 보완을 위해서 태국과의 국경지대의 긴장감,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캄보디아 국민들한테 주고 싶었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좀 강성으로 간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군부의 영향력이 중요한데, 캄보디아가 지금 권력이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아직 시간이 걸리거든요. 훈센이 가장 최근까지도 지금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조선시대 때 상황, 그러니까 뭐 고종이 있으면 대원군이 있었던 그런 시대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배 권력과 관련된 이슈를 덮기 위한 용도로도 군사적 긴장을 주도했다. 거기다가 사실상 11월 10일,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지뢰 폭발 사고와 두 나라 간의 갈등을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후에 두 나라는 이게 다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한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때 선제 공격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먼저 공격을 했다가 태국군이 대규모 반격을 한 게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정말 특이한 게 이 휴전협정이 그냥 휴전협정을 한 게 아니라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훈만의 총리, 거기에 대해 태국 총리, 그 다음에 트럼프 셋이서 악수하면서 정전협정이라고 해야 되나? 휴전협정이 교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안 됐는데 트럼프가 주재한 휴전이 깨졌어요. 이거는 약간 두 나라 다 겁이 없는 거죠. 캄보디아는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교전에 맞설 만큼의 군 전력 확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를 못했습니다. 7월 14일, 그러니까 1차 교전이 끝난 후 훈만의 총리가 2006년 제정된 징집법을 2026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법안에는 18세에서 30세 이상 남성을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비군의 숫자를 늘려서 향후에 태국과의 전면전에 이때 대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고, 국방 예산도 증액하겠다 약속했는데 이게 사실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돈이 드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무기 배치라든가 전방 무기 배치 같은데, 10월 31일에 제2차 태국 캄보디아 국경위원회에서는 이게 휴전 협정이었거든요. 그때는 상호간에 중화기 같은 걸 철수하자 했는데 실제로는 더 늘렸고요. 그리고 특수부대나 저격수, 그 다음에 포신, 기지 같은 거를 좀 확충했는데, 이 기지를 확충했던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뭐냐면 카지노 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경쟁 관계, 그 다음 갈등 관계 있기 전에는 그 캄보디아 산업 중에 많은 부분을 태국 관광객들이 캄보디아 국경에 넘어와서 카지노를 하는 게 막대한 수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양국 관계가 냉각되니까 카지노에 손님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다 뭐 스캠 사태, 우리나라랑도 완전히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범죄단지 스캠 사태를 몰아내서 이 빈 건물이나 아니면 캄보디아의 카지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프놈펜이 시내가 아니라 그 국경 지방에는 사실상 그 깡촌이에요. 제대로 된 건물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카지노 건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고 아무래도 홀이 넓잖아요. 그래서 군사 장비라든가 이런 거 배치하기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캄보디아가 휴전 이후 여기에 비어진 카지노를 개조해서 군사기지로 계속 개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조가 끝나기 전에 이제 2차 교전이 벌어나서 지금 현재 많은 수의 카지노가 직접 공격을 받고 있고, 특히 태국군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고 나서 공격하면 이게 파괴하기 어려우니까 공사 중인 것들을 먼저 진입해가지고 파괴한 영상들이 공개됐는데, 그 중에서는 태국에서 전차를 조정하는 이제 승무원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그 카지노를 전차포로 부수고 이런 영상까지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캄보디아가 아예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특히 캄보디아가 우세한 거는 다연장 로켓포라 해가지고 태국은 60여 대밖에 없는데 이제 캄보디아는 76대에서 80대 이상의 다연장 로켓이 있거든요.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게 막 적을 끝까지 추적하거나 아주 정밀한 무기는 아니지만 약간 포탄의 비, 카페트라고 하죠. 이 대규모 포격을 단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격을 주는 무기로는 매우 위력적이라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많이 했고, 다만 이런 거는 다 하려면 이 현대전에서 핵심인 공군력이 필요한데, 캄보디아는 공군 전투기, 그러니까 하늘에 적 비행기가 날아왔을 때 쫓아낼 수 있는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태국 때는 70대 이상이 있는데 이런 70대 0의 차이가 제공권, 그러니까 공중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다연장 로켓포들이 조금 많아도 결국에는 공중 공습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정글이나 한적한 도로에다가 로켓포를 세워놓고 쐈다가 도망치다가 숨고 이런 게릴라전 방식으로 대응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 태국군의 공격에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직은 태국이 캄보디아에 비해 압도적인 군 전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두 국가의 병력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결론적으로 캄보디아는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를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태국의 병력은 약 36만 명, 캄보디아는 12만 명이고 예비군까지 포함하는 이 격차는 더 커집니다. 약 3배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고 국방 예산 태국이 58억 9천만 달러, 캄보디아는 8억 6천만 달러, 태국이 약 6배 이상 국방비에 쓴 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태국이 절대적 우세한데 약간 밀리는 숫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다연장 로켓 같은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자주포라든가 탱크 같은 전차 이런 것도 태국이 훨씬 더 많고, 전투기 전력, 그 다음에 전투함도 태국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딱 하나 캄보디아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연장 로켓이라는 이 포병 장비 중에 하나가 좀 숫자가 많아서 요걸로 태국의 원거리 국경지대를 테러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양국가의 전투가 좀 심화되니까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요거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태국은 지난 7월 한국산 KGGB로 캄보디아 일가 카지노 단지를 공습하면서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충돌이 장기화하거나 규모가 커질 때 다른 한국산 무기체계를 실전 투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번에도 좀 한국산 무기 활약해서 우리 K방산에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반면에 아무래도 전쟁은 전쟁이니까 군사력을 좀 안 쓰고 평화롭게 해결됐다는 마음이 좀 복잡하게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태국군의 F-16 전투기 폭격을 할 때 한국산 무기를 쓰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왜 그렇게 확신을 하냐면 지금 인터넷에 바이럴된 영상을 보면 카지노를 태국군 전투기가 팍 지나가는 다음에 막 터진 폭발하는, 마치 할리우드 액션 영화 같은 장면이 있는데, 우리 KGGB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이런 장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정말 작은 폭탄들이 와가지고 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습 자체를 모르야 되거든요. KGGB를 사용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태국은 정밀 유도 무기의 지금 수량이 좀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비유도, 그러니까 유도 장비가 없는 이쪽은 이제 멍텅구리 폭탄이라는데 그걸 사용해서 아주 가까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 적의 공격에 취약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공 방어막이라든가 대공 미사일 같은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천만 태국한테는 다행인 게 캄보디아가 대공 미사일들을 중국에서 수입한 게 여러 가지 있으나, 아무래도 지금 상황 보면 태국군이 캄보디아를 공습할 때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인 훈센이나 훈만에서의 그 지도부를 보호하는 데만 쓰고 있어서 대공 방어막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KGGB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있었으면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인스타에 올라간 그런 바이럴 영상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가만히 있었는데 터져야 된 거예요. 왜냐하면 KGGB라는 거는 코리아 가이디드 GPS 밤, 필수로 유도되는 유도 폭탄, 한국에서 만든 건데 여기에 특징이 사거리에 있습니다. 원래 폭탄은 현대전에서도 유도 장비가 없을 때는 한 3에서 4km 정도 아주 가까이 가서 떨궈야 되는데, 여기다가 유도 장비가 있으면 멀리서 떨궈도 유도 장비로 이거 적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10여 km 정도. 그래서 잘 알려진 유도 폭탄 같은 제이담이라고 하는 미국제 유도 폭탄은 12에서 20km 이렇게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KGGB는 여기서 하나 더 올랐습니다. 마치 비행기처럼 저기식 활공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고도가 높은 데서 하면 최대 100km 이상까지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 멀리서 적을 공격하면 당연히 적은 발사하는 비행기를 추적하거나 요격하기 어려우니까 안전하게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KGGB의 실전 사용이 지난 7월 달에 이루어진 거는 사실 태국도 좀 캄보디아의 1차 공격 때는 대응 수리를 모르니까 가장 좋은 무기를 써가지고 일단 조기에 방공망이나 중요시설을 제압한 것을 보이고, 2차에서 좀 경험해 보니까 캄보디아군이 약한 걸 알았는지 좀 더 싼 무기를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지난달에 태국의 방위사업 전시회에서 직접 현장의 방위사업 관계자나 군 관계자를 물어본 결과 KGGB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아주 좋고 추가 구매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추가 구매의 수량이라든가 날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상황이라고 해서 합니다. 아마 이게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된다면 앞서 말한 대로 그 KGGB의 장점을 잘 살려서 장거리 정밀 타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번 무력 충돌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중재안 휴전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입장은 어떠할 거라 보시나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또 트럼프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외신 보도를 봤을 때, 휴전을 촉구를 하는데 이게 강제적인 수단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7월 26일 트럼프가 양국 지도자랑 전화 통화한 다음에 휴전합의 할 때만 해도 트럼프가 SNS로 자기가 아시아에도 평화를 갖다 줬다. 내가 평화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근데 좀 그냥 양국에 좀 자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게 태국 총리랑 캄보디아 대통령, 그 다음에 캄보디아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보도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트럼프가 휴전을 권했으나 둘 다 듣지 않았다. 특히 태국 총리는 트럼프랑 전화통화한 내용 자체는 공개를 안 했는데 그 전화통화하고 난 다음에도 전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평화 준전이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신뢰성에 타격이 갈 것이므로 저는 전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좀 의문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평화상을 받거나 이런 평화를 협상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관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군사력으로 평화 유지를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위신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보다 그 불개혁, 불간섭주의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미국이 정부가 얼마 전에 자신들의 외교 전략, 국제 개입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불간섭을 정말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위신이 떨어진 것보다 미군을 투입하면서 나온 자원 이런 것들을 더 아까워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며칠간 이렇게 계속되면 트럼프가 SNS로 이 싸우지 마라, 싸우면 뭐 관세를 올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멘트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사건으로 이렇게 좀 사건이 심각해지면 트럼프의 약발이 먹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12일에 또 트럼프의 명예를 구기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트럼프가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둘 다 10월에 원래 자기가 이제 중재했던 협약으로 돌아가기로 동의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녹화되는 시점에서도 이게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인상을 부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안에 트럼프가 3차 SNS 발표 등으로 두 나라에 대한 휴전 압박을 강화할 것이나 지금 현재 그 갈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이 약 960km인데 1차 7월 달에는 문제가 됐던 사원 근처에서의 전투만 일어났다면 지금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가 맡고 있는 7개 주 중에서 6개 주에서 지금 교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국경선에 지금 전투가 벌어져 있고 태국군이 생각보다 지금 캄보디아 영 깊숙이 갔습니다. 이 정도로 전면전이라면 사실 아무리 중재를 한다 해도 뭐 평화융집을 보내지 않는 한 아마 교전이 좀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 지금 태국이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치적인 고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국 왕이 태국 재선거 그러니까 국회 해산을 명령을 했는데 아마 재선거를 실시할 때 전쟁 상황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의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과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도 환율 문제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태국도 환율 문제가 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우리나라랑 달리 태국은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관광 수지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지금 현재 태국에서는 또 2시에서 5시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된 법이 관광객들한테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이게 관광 수지 적자라든가 이런 데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관광과 전쟁이 사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경제가 나빠지면 아무래도 이제 지배층 입장에서는 전쟁을 사용해서 국가의 단결을 촉구하고 이슈를 좀 덮어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휴전을 이야기해도 쉽게 휴전이 안 되고 전투가 계속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복수보다는 태국의 복수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했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복수를 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례성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그냥 기회를 노렸다 아니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겠다 하는 이런 사건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한 관계를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의 그 도발 대응은 비례성의 법칙이라는 게 원래 있습니다. 북한이 총을 쏴가지고 우리 총알이 이제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고 북한이 드론을 보내면 우리도 드론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관련돼 이게 그냥 약속이 아니고 상대방이 준 만큼 받아야지 이게
분쟁이 에스컬레이션, 확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대 때렸는데 내가 2대 때리면 상대방은 3대를 때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의 2차 교전에서 태국의 공습이 워낙 크고 규모가 많고 지상군까지 투입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복수로 보기에는 캄보디아의 꿍꿍이가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기가 태국에서 지금 민간인 1명 정도 사망했다. 사건이 좀 길어지니까 태국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이제 좀 더 늘어나고 있고 양국의 난민이 도합 5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그 야누팀 태국 총리가 이제 재선거도 하고 이제 자신들의 기반을 좀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려 해도 이건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태국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캄보디아랑 국경선을 다시 뭐 설정하겠다 이런 걸 넘어서서 캄보디아 군사력을 장기간 무력화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국경 문제가 안 생기도록 캄보디아의 핵심 군사력을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이게 어느 나라랑 가장 비슷하냐면 올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서 벌어진 교전 이게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다시는 팔레스타인이 다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다 파괴를 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한 대 맞은 걸 10배씩 던지는 이런 식의 전략을 사용했는데 태국이 이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자기가 다음 공격 대비 한 10배 정도의 보복을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국제법으로는 국제질서상 좀 올바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태국이 지역의 강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캄보디아 대비 8배 정도의 군사비를 같이 지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강한 국가이긴 맞는 건 맞는데 과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장기전을 버틸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일주일에서 지금 한 달 정도 돼가는 사이에 교전이 아니라 이 전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요게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들고 있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력 격차가 크게 남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국제정치와 공제정치의 이슈가 좀 복잡하게 진행돼 있습니다. 원래 국제정치의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무 강하면 상대방이 감히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각국은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면 자국민이 죽건 말든 경제가 망하건 말건 사람들의 지지랑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걸 감안하고도 도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이죠. 북한은 대한민국에 도발하면 뼈도 못 추리는데 그래도 계속 도발을 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내 정치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기 상황을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이것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질게 뻔한 데서 싸움을 거는 것이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는 자신들이 절대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힘이 아무리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약간 자살적 혹은 국내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무리하게 도발하는 경우가 캄보디아 외에도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태국 여행은 못 가는 상황인가요? 요것도 하는데 태국의 여행은 전혀 이제 문제없이 갈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외교부도 태국의 여행 금지 구역이나 이런 걸 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태국 국경은 이전에도 사실 보이스피싱 스캠 이런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경 지방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래 좀 가지 말았으면 좋은 지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많이 가는 태국의 방콕, 치앙마이, 푸켓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되고 있다라는 게 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캄보디아군이 사용한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개박살 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드러났나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참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전투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산 대공 미사일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 한 번도 실전에서 쓰지 않고 요거는 캄보디아의 전략적인 결정 그러니까 성능 부족이 아니라 자신들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껴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공격 무기도 신통치 않다. 캄보디아는 BM-21 기반의 중국산 다연장 로켓 그 다음에 THL-03이라고 하는 대형 다연장 로켓 이렇게 3종에서 5종류 이상의 다연장 로켓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국산 포병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원래 도입할 때는 이게 나름대로 태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게 PHL-03이라고 하는 중국산 다연장 로켓입니다. 왜냐? BM-21이라든가 A-90 같은 구형 다연장 로켓은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너무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실제로 군사 목표를 공격하기보다는 캄보디아에서 태국 국경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발사하는 데 가깝거든요. 요거는 그렇다 치고 PHL-03 같은 경우에는 6대만 있는 최신형 다연장 로켓입니다. 대한민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천무랑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사거리는 근데 천무가 더 길어요 오히려.
그 정도로 좀 주목받았는데 발사되거나 사용했다는 보도들은 있으나 이걸로 본격적인 피해가 받았다는 태국군의 해명이나 발표가 없어요. 물론 태국군이 이제 자신이 공격받으면 위신이 상하니까 이걸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아무래도 피난 가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다 이런 거 발사하는 걸 다 찍어서 올리거든요. 진짜 피해가 있었으면 올렸을 건데 그게 없는 거 봐서 사용을 했음에도 실망스럽다. 이게 일단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는 태국산 무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는 PH-03이 이제 1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요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천무가 거의 70에서 80km가 기본형 사거리니까 기본형 천무보다 오히려 더 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 사거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정밀도도 이제 좀 실망스럽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S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락한 걸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웅픈 이야기인데 태국도 중국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VT-04라는 태국산 전차가 있는데 60여 대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했는데 이게 전차가 포를 쏘다가 포가 터져가지고 잔해가 된 사진이 공개돼서 태국군이 좀 망신을 당했고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태국군은 이걸 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진들 이미 일파만 퍼져가지고 아마 요게 대해서는 또 태국도 좀 중국산 무기를 괜히 샀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군이 중국제 포병 대공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약점만 골라 때렸다라고 하는데 중국 무기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완전 중국산 무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중국산 무기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싸구려 중국산 무기가 있어요. 가장 핵심은 사실 캄보디아의 군 구조, 그 다음에 군의 수준과 실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중국산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 국방부 대변인 수리상 콩사리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 정보를 수집해서 캄보디아의 로켓 발사대 위치와 지휘부를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파악해가지고 공격했다 이렇게 발표됐고 실제로 그래서 캄보디아의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아니면 사단 지휘부들이 정확하게 공격해서 파괴된 사진들이 공개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캄보디아의 대공 방어 능력이 너무 약하다. 두 번째로 태국군이 잘 계획된 공습이 이런 걸 시작돼서 발전된 군대라는 걸 증명했다. 돈을 많이 써도 사실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대전이란 걸. 근데 그게 안 됐고 신뢰성 낮은 위성 항법 장치를 사용했다는 의혹들이 중국산 무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확정은 되지 않았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게 위성항법 장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위성항법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머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위치 같은 걸 아예 엉뚱한 위치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김포라든가 북한과 가까운 이 지방에서는 북한이 가끔 GPS 공격을 하면 우리 일반인들 휴대폰도 위치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재미가 중국산 무기는 안 돼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서비스가 거의 없어서 이게 불만이라는 것들은 사실 캄보디아 쪽에서도 나오고 태국 쪽에서도 나와가지고 이 양쪽에서 다 불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캄보디아가 중국산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산 무기를 잘 활용할 능력도 없지만 중국산 무기를 잘 실전에서 신뢰성 있게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중국의 방산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아마 중국산 무기가 지금까지 동남아에 잘 팔렸는데 그게 수출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K방산이 요거를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한 줄로 정의해 주신다면? KGB이 혼자서 이룰 수 있었던 건 아니고 KGB가 F-16 전투기에 탑재될 수 있고 그리고 F-16 전투기라는 게 서방 측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전투기였기 때문에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긴 성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태국군이 운용한 전투기는 그리펜 전투기, 그 다음 F-16 전투기가 있고 알파제트 경공격기, 그 다음 T-50 훈련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알파제트와 T-50은 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장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리펜과 F-16인데 이 중에서도 그리펜보다 F-16에 우리 한국산 무장이 더 잘 통합될 수 있어서 KGB가 자랑하는 이 성능을 발휘하기엔 F-16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다만 이제 F-16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공습에 8대 정도 투입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기체들을 이 KGB를 달고 날고 싶어하는 게 이게 태국의 희망이기 때문에 내가 태국 현재 방산 전시회 갔을 때 태국 공군이 FA-50 블록 20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전투기를
KGGB랑 결합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 T-50이라고 하는 T-50TH 훈련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거 말고도 알파제트라고 하는 나온 지 한 40년이 넘은 구형 훈련기가 가지고 있어요. 요 대체 사업으로 경전투기라는 것을 도입하려 한다. 그리고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 T-50을 개조한 경전투기인 FA-50이란 거예요. 이 FA-50 같은 경우에는 꼬마 F-16이라 해가지고 F-16보다 크기는 작은데 비행 성능에 이런 게 크게 차이 없고 호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시장에서 배 200대 가까이 팔린 정도로 좀 장사가 잘 되는 인종입니다. 태국에도 이게 팔리게 된다면 F-16과 FA-50이 둘 다 한국산 KGGB 무장으로 해서 동시에 공습할 수 있는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수출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은 KGGB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에요. 무슨 특성이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내가 핸들을 돌리면 이게 자동차 바퀴가 옆으로 가는 과정에 사람이 일일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무기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내가 어떤 전투기에 폭탄을 달겠다 생각하면 이게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붙일 수 있다고 막 컴퓨터 조립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위치 좌표를 받는가, 내가 원하는 때 잘 떨궈질 수 있는가, 그리고 달았을 때 아니면 떨궜을 때 여기에 뭔가 공기의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비행기에 다시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가, 이런 테스트가 많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연동 통합 시험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내가 여기에 가겠어요라고 폭탄을 넣으러 가려면 전투기 조종사가 좌표를 입력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KGGB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배선과 공사가 필요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 작업을 건너뛸 수 있고, 그 다음 통합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KGGB가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KGGB는 폭탄, 그 다음에 폭탄과 통신을 하는 태블릿 PC 하나만 있으면 이게 운용할 수 있는 게 좀 강점이라서 태국이 이걸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무기를 대량 수출하며 저렴하고 강력하다라고 홍보해 왔는데 이번 전쟁으로 중국 무기 신뢰도에 어떤 타격이 가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많은 타격이 올 것인데 단순히 많다는 게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들어갈 부분도 많고 중국의 실패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가 방산 수출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걸 하면 이제 중국의 시장점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구형 이제 자주포, 야포, 다연장 로켓으로 무장하고 대공 미사일도 중국산을 쓰고 있고 한데 태국도 중국산 무기를 좀 쓰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VT4 전차라든가 중국산 호위함 같은 경우 중국 무기를 상당히 사고 잠수함도 중국에서 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태국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중국에서 무기를 샀지만 캄보디아 전쟁이 났을 때 중국한테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캄보디아한테도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쟁 당사자고 양쪽한테 무기를 파는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짓이기도 하고 해봤자 손해가 되는 짓입니다. 무기를 2배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수입국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사실 그동안 중국의 무기 판매 정책이 잘못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중국은 뒤늦게 수정할 거지만 이미 레코드가 쌓였잖아요. 자기 나라가 둘 다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들끼리 싸우게 됐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배워서 방산 수출할 때 중요한데 이제 신중하게 어떤 쪽을 수출해야 되는가, 그리고 상대방 우리 수출하는 국가한테 똑같은 무기 같은 걸 수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국산 무기의 장점을 생각했던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잘 쓰지 못하면 아무리 싸도 쓸모없다는 게 이번 전쟁으로 증명됐습니다. 아무리 싸도 전차포를 쏘다가 터지면 그거는 쓸 수 없는 거니까 싸니만 돈 주고 안 사느면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무기를 판매할 때 얼마나 신뢰성 있고 고장이 안 나는 무기를 판매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중국산 무기에 실패해서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해서 동남아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남아 방위사업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2015년까지 지금 중국이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물자 공급국, 그러니까 무기 수출국인데 지금은 29%로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미국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쟁 중이라서 방산 수출을 거의 못해요. 이미 수출한 거 부품도 안 줘서 지금 러시아산 무기를 산 국가들이 와우성이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산이 비집고 들어가서 안정적인 AS 그리고 신중하게 정확하게 판매할 대상을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면 동남아 시장에서의 우리가 상당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무기를 외면하고 한국, 미국, 이스라엘 무기로 전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전쟁이 지역 무기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일단은 수혜를 보고 있어요. 지금 중국산 다연장 로켓포라든가 포병에 대응하는 무기로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다연장 로켓포랑 자주포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산 무기를 또 굉장히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목받는 이유는 러시아랑 중국 다 뭔가 이제 수입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담이 적다라는 이유로 수입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랑 같은 개념으로 해서 방산시장 수출을 좀 늘려가가지고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중국산 무기가 실패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산 무기도 한계가 있어요. 뭐가 한계가 있냐? 이스라엘도 러시아처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납기가 밀린다, 이런 불평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는 달리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라서 생산 수량이나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퍼빌리티가 낮은 편입니다. 방산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문은 받았는데 배달이 늦은 상황이고,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일단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역량이 항상 가성비 이야기도 하지만 납기를 잘 시킨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무기를 생산한다, 요거를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좀 개척하면 좋은데, 다만 제가 현장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방산 전시회 갔을 때 느낀 것들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동남아시아가 대한민국 K 방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경쟁자들, 특히 중국이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중국산 무기를 좋다는 거를 이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진핑이라든가 이 공산당 정권의 막 경제적으로 파워가 동남아시아에 세니까 이런 정치적인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압박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연합해가지고 미국산 무기가 정치적 우려가 있으면 우리는 미국산 무기가 통합되면서도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한국산 무기를 사라, 이렇게 홍보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M113 장갑차 MRO까지 한국에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방산이 태국에서 신뢰받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MRO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드리면, MRO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이라 하는데, 메인터넌스 정비, 리페어, 수리, 오버홀은 부품 하나하나까지 다 뜯어가지고 정비를 하는 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옛날에 이게 단순한 정비 노가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국방에서 MRO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한국은 여기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 M113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베트남전 장갑차예요. 베트남전 거의 지금 일어난 지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구형 장갑차를 오랫동안 운영해보고 이런 운영 노하우가 아닌 나라가 제작사인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제때제때 제대로 교체를 하는데, 한국은 지금 K방산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지만 고생도 많이 한 나라예요. 가령 이제 M47 전차의 경우에는 47이라는 게 47년도에 처음 나온 전차를 작년도까지 저희가 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국방 예산이 좀 부족하가 이래가지고 구형 전투기를 많이 운용해서 8부라고 하는 전투기가 이제 내년에 퇴역하는데, 이것도 거의 50년 정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없는 살림에 우리가 열심히 정비를 해가지고 그 재생하고 살리는데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이런 힘든 경험을 이제 다른 나라한테 이식을 하면서 정비를 해주다가 이제 우리나라 신뢰가 쌓이면 새 거를 살 때 우리나라 거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이즈가 되는 겁니다. 특히 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태국 주한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의 방위사업 협력은 30년 이상 축적된 신뢰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대규모 수출은 없었지만 태국군이 뭔가 무기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못 고쳐준다 할 때 약간 아이폰 사설 수리 같은 개념으로 한국이 좀 운영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품 같은 거를 단종 부품을 재생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미국산의 구형 장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운용시장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MRO는 그래서 이제 노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 몇 조 원짜리 방산 수출은 아니지만 이걸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고객들한테 굉장히 큰 서비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고, 이걸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그 MRO 뿐만 아니라 신규 체계 진입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국 주한대사의 발언을 풀로 이제 2025년 4년에 했던 말을 제가 옮기자면, 한국을 가까운 동반자로서 태국 군부와 민간 부분은 한국 기업과 현재의 유지보수와 수리, 향후 구매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일어난 일이고, 지난 11월 달에 태국의 디펜스 앤 시큐리티라는 방산 전시에서 한국의 MMC 솔루션이라는 회사랑 이 태국의 차이셀이라는 회사가 MOU를 맺으면서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태국이 구형 무기의 수리할 때 좀 도와주세요 이랬다가, 이제는 태국도 자체적인 방위사업을 만들어서 태국산 장갑차나 이런 걸 만들려는데 구할 만한 적절한 파트너를 구하다가 한국이 그동안 MRO를 했으니까 요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MMC 솔루션에 대해서 사실 좀 들어보신 분들이 적을 거예요. 이게 올해 상장된 방산
그 중견 기업으로서 MNC 솔루션이 뭐 무기체계 전체를 만들어서 탱크, 비행기를 만들지 않지만 탱크, 비행기, 미사일에 들어가는 각종 모션 컨트롤, 그러니까 뭐 유압이라고 하거나 모터를 사용해서 무기 자세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프랜자로 거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KF-21 6세대가 나오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KF-21을 개조한 KF-21 블록 3 혹은 아예 새로운 FA-XX라 불리는 6세대 전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전투기가 세대라는 게 어떻게 말하냐면, 휴대폰이라든가 CPU는 세대를 낳은 게 뭐 올해 나오면 6세대, 내년에 나오면 7세대 이렇게 하는데, 무기 세대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무기를 모두 다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으로 강력하거나 신규 무기가 나왔을 때 이게 세대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고 해서 4세대 전투기인 F-15와 F-16과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전자장비가 4세대보다 발전되었다고 해서 4.5세대라고 하고, 5세대 전투기는 발전된 전장비 플러스 적의 레이더라든가 센서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4세대 전투기를 이길 수 있다 해서 5세대 전투기인 거거든요. 그럼 6세대는 뭐냐? F-47이라든가 J-36까지 이제 막 개념이라든가 시제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5세대 전투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6세대라고 부르는 신형 전투기가 있어요. 그럼 KF-21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안은 5.5세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KF-21이 다른 나라의 4세대 전투기보다는 늦게 나왔어요. 한 10년 정도 늦게 나와서 완전히 5세대 전투기를 하면 너무 비싸고, 4세대 전투기라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두 개를 조합한다는 의미에서 4.5세대 전투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게 지금 이게 먹히고 있거든요. 그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4.5세대 전투기를 5.5세대로 업그레이드해서 5세대 전투기는 F-35랑 비슷하게 스텔스 성능을 갖춘 걸로 업그레이드하고, 플러스 지금 5세대 전투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능력인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이란 거는 뭐 테슬라의 FSD 주행처럼 조종사가 있는데 아예 자동 비행이나 자동 전투가 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 그리고 조종사가 뭔가 결정을 하거나 생각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한다. 여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무인 복합이라는 거는 무인기랑 유인기랑 같이 작전을 한다는 건데, 무인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무인기가 떨고도 사람이 죽는 게 아니니까 위험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유연한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교전의 책임을 질 때 사람이 없이 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탄 유인 비행기랑 무인 비행기가 팀을 짜서 움직이는 게 유무인 복합 기능이거든요. 이것을 KF-21에 적용해서 5.5세대로 만들자, 이런 게 있고, 아예 처음부터 KF-21은 용도로 끝내고 6세대 전투기라 해가지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두 가지 설이 대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겠냐? 지금 현재는 둘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차세대 스텔스 테스트 매드에 대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이라든가 기술적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시험 모델을 만든 건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 뭐 스텔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차세대 센서 기술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만들 능력이 부족하다,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다, 혹은 개발비가 많이 든다 했을 때는 KF-21 기반으로, 기존 기체 기반으로 좀 보수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우리가 6세대에 도전을 하겠다, 그리고 KF-21을 개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요게 결정된 약 2년에서 3년 이상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 이후가 되면 결정이 날 건데, 요게 대해서 그러면 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은 제가 입장에서는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개발을 해봐야 안다, 이게 정답이지만, 개인적으로는 KF-21이 아무래도 매우 우수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5.5세대를 넘어서 또 개조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진화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KF-21 지금 진행 중인 스텔스 업그레이드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은밀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건 아니고요. 레이더에 뜨긴 뜨는데 이게 도저히 전투기로 볼 수 없는 사이즈로 뜬다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레벨을 이야기할 때 RO, LO, VLO라고 하는데, 이게 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 내용 뜻은 쉬워요. RO라는 거는 레이더 전파라는 건 눈에 보이는 광선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떤 비행기들은 특정 각도에서 레이더 전파를 쏘면 아주 잘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 모서리 정렬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각도라면 매우 잘 보이니까 이 특정 각도에 있을 때 스텔스 성능을 좀 높이자.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가 잘 보이고 이런 걸 막는 게 RO. 그래서 리듀스드 옵저블이라고, 에로는 여기서 한 단계 나가가지고 이게 적당히 다른 것보다 덜 보이게 하자.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어려운 내용이라 이거 다 치우고 어느 정도냐면, 전투기가 단면적이 10에서 15m 정도 생각하면 레이더에는 약간 소형 자동차 정도로 보이게, 아니면 오토바이 정도로 보이게 하는 게 에로.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하면 VLO, Very Low Observable, 초저 피탐 기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레이더에 잡히긴 잡히는데 어느 정도 크게 나오냐, 농구공에서 야구공 사이에 크게 나와가지고 레이더에 잡힐 때 이게 도저히 스텔스 비행기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탄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건데,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RO 수준에 지금 KF-21 블록 1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업그레이드 통해서 LO, 그래가지고 약간 오토바이라든가 약간 사람 정도의 크기로 전투기를 작게 보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농구공이라든가 공 정도의 사이즈로 보이려면 여러 가지 개량이 필요한데, 단순히 뭐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페인트를 바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코팅을 한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모양까지 바뀌어야 돼요. 가오리 같이 꼬리 날개를 아예 없애거나 이래가지고 전파가 들어왔을 때 난반사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VLO 기술까지 연구는 되고 있으나, 사람이 탄 비행기는 또 모양을 가오리 같이 바꾸고 할때 또 난이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무인기에 먼저 지금 에로가 적용되고 있고, 나중에는 VLO가 적용되고, 사람이 탄 비행기는 에로 수준까지, 그러니까 비행기인데 사람이라든가 동물 크기로 새 정도로 보일 정도까지는 지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게 현재까지 연구 성과입니다. 물론 이게 다 이제 무조건 작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합니다. F-35가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 영공을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좋은데 정비한 비용이 비싸요. 코팅이 벗겨지면 사람이 손으로 코팅을 막 치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어렵습니다. 내년에 대한민국의 한국형 전투기 보람의 전투기가 내년 3월에 사천에서 양산 1호기 출고식을 한다는데 해당 소식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해당 소식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업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제기 양산 출고에 대해서 그 이벤트를 해야 되니까 이벤트 대행업체를 찾아야 돼서 공문으로 용역 업체를 찾는 공문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그래서 올해 5월만 해도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가서 2026년 말에 공무대에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6월 달에 이제 2016 말까지 20대를 납품하겠다. 그래서 약간 납품 실적이나 이런 것이 조금 땡겨졌다가 3월 달에 이제 그 인도식을 하겠다는데, 인도가 된다는 게 뭐냐면 딜리버리란 거예요. 일종의 차를 샀을 때 차 키를 받고 차가 탁송해 오는 단계라고 하는데, 근데 자동차보다 전투기는 훨씬 더 복잡해가지고 비행기가 이게 완성이 돼서 온다고 해서 바로 이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입되기 위한 준비나 연습이 또 몇 달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2026년 3월 이 달이 완성된 비행기가 나오고 민간에 공개된 첫 행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실제 전투 임무에 투입되려면 거기서 몇 달이 더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주 역사적인 날인 것이 될 건데,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진짜로 완성됩니다. 지금 날아다니는 것도 물론 KF-21이긴 하지만 이거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뭐 한글로 하면 시제기라는 건데, 전투에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군한테 막 무작정 사가라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양산형이라는 건 진짜 전투 장비를 인정받은 게 내년 3월에 나온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 8번째 제출 초음속 전투기 보유국으로 되는 첫 시점. 만약에 기네스북을 받는다고 하면 2016년 3월 달부터 대한민국은 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UAE가 미국, 유럽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선택을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 UAE는 원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튀르키예, 중국, 한국 등과 러시아 등과 좀 이야기를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러시아랑 2018년쯤에 계약을 했어요. Su-75 체크메이트라는 전투기를 UAE에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뭐가 터졌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러시아가 새로운 비행기 만들 연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계약이 파토가 났고요. 중국의 J-35, 그 다음에 튀르키예 칸이 이 자리를 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도전했는데 KF-21이 거기 최종 후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폴란드 잠수함 수출 우리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 KF-21을 수출한 것도 설레발 혹은 이제 좀 국뽕 때문에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상황보다 명백하게 다릅니다. 우리 경쟁자는 물론 중국의 J35, 그 다음에 튀르키예 칸이 있지만 KF-21과 아랍에미레이트 관계가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에 대한민국과 UAE가 KF-21 협력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했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KF-21이 지금 개발 중인데 완성되고 시점 배치하는 과정까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옵저버, 그러니까 파견단이 오고 참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8월 달에는 UAE 공군 이제 장관 및 공군 장관, 그 다음에 공군 차관, 국방 차관분들이 탑승하셔가지고 KF-21에 탑승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아직 개발 중인 비행기에 탄다는 거는 이 개발 중이라는 건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였다. 그리고 개발력이 인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1월에 UAE 엣지그룹과 카이인하고 추가 기술협력 체결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150억 달러 방산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KF-21을 아랍에미리트가 사겠다는 내용이 아직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설레발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KF-21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 관심이 굉장히 깊었고 협력 관계가 많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구매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쟁자라 할 수 있는 J35, 그다음 칸 같은 경우에는 KF-22처럼 손님을 태우고 직접 비행하거나 이렇게 절대 못해요. 그나마 이제 중국 J35는 개발이 좀 많이 진정이 됐는데 이걸 산다는 거는 아랍에미레이트가 결국 미국과 완전히 쳐워진다는 거고 튀르키예 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기가 한 개만 있어가지고 비행도 두세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개발이 훨씬 느려서 카이의 KF-21이 아랍에미레이트의 하늘을 날 가능성이 그 무엇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KF-21 전투기가 F-16, F-15보다도 뛰어나다던데 중동 국가 등 여러 나라가 전투 성능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게 맞을까요? 성능이 좋은 것도 맞지만 사실 성능을 생각하면 록히드 마틴의 F-35라는 5세 전투기를 구매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건 사실입니다. KF-21은 F-35보다 성능은 떨어져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F-35 구매 요청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능만 생각하면 KF-21이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무기는 가격대 성능비가 중요합니다. F-35가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고 구매 비용이 많이 들면 소수밖에 도입하지 못하는데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 가격이 약 1,000억 원이라고 해요. 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 진짜 너무 비싼데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인데 전투기 치고는 굉장히 쌉니다. 어느 정도 싸냐? F-15보다 싸고 F-16보다는 비싸지만 F-16은 이게 가격이 너무 싸니까 주문이 밀려 있어서 7년 이상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F-16의 개발사랑 F-35의 개발사가 같은 록히드 마틴인데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남기고 싶으니까 F-16을 주문하면 주문에 시간이 걸리고 F-35는 비싼데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상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라팔 전투기랑 크기랑 무게는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한 20-30% 쌉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 스웨덴의 그리펜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리펜 전투기는 KF-21과 가격이 비슷한데 크기가 반이에요. KF-21과 같은 엔진을 쓰는데 KF-21은 엔진이 2개인 쌍발 전투기, 그리펜은 단발 전투기입니다. 엔진이 2개랑 하나다. 이 차이는 뭐냐? 이랑 탑재 능력이 거의 절반이다, 그리펜이. 근데 가격은 KF-21과 비슷하다. 이 부분에서 KF-21의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요즘 방위사업에서 관심을 가진 국가,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은 자기가 그냥 수입한 데서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방위사업을 스스로 발전하고 싶어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기술협력의 파트너로 가장 좋은 게 대한민국인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자주국방 노력 때문에 무기를 수입하는 데서 이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산 무기를 만든 노하우, 기술 이전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F-21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성비, 그 다음에 성능이 좋고 이제 저렴한 것도 있지만 기술 협력과 이전이 괜찮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굉장히 작아요. 뭐 경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구도 작지만 방위사업에 대한 의지가 커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국산 무기, 이게 사실 우리가 앞서 말한 KGB라는 것과 비슷한 알타리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도 폭탄인데 성능이 KGB보다 객관적으로 더 좋아요. 유도 방식도 좋고 사거리도 좋은데 요거를 KF-21에 탑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아무나한테 다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기는 통합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KF-21은 그런 요구를 잘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산 무기랑
그 다음에 KF-21이 결합되기 쉽다.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과 그 다음에 협력 생산, 그 다음에 자국산 무기 통합이 쉽기 때문에 이 KF-21 인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UAE가 KF-21에 요구하는 맞춤형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일까요? 맞춤형 조건에 대해서는 보도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협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모두 실제 팩트가 아니고 제 가정이란 걸 좀 설명드리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UAE 같은 경우에 앞서 말한 대로 자국의 방위 사업을 좀 진흥시키기 위해서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KF-21을 그냥 무작정 뭐 복사하고 생산하는 이 인도네시아랑은 다릅니다. 또 개량한, 그러니까 KF-21을 개량해가지고 F-39급의 전투기를 만드는데 자국의 방위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라는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엔진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는 KF-21이든 한국이 사용할 KF-21이든 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 회사의 F414 엔진을 탑재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 아랍에미레이트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한국산 무기 말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 관점에서 약간 우리 KF-21 수출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그것인데 지금 현재 첨단 항공 엔진 사업이라 해서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하는 사업이 2040년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완성되고 나면 미국의 방해라든가 압박에서도 자유롭게 무기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 개발 과정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원하는 공동 개발이라든가 연구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이 기대됩니다. 중동 국가들의 방산 계약은 갑자기 뚝 끊기는 경우도 많다는데 UAE 프로젝트가 실제로 성사되기까지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작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중요한 건데 이게 약간 농담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KF-22 전에 우리 T-50, FA-50 전투기랑 훈련기가 있는데 T-50 훈련기를 원래 아랍에미레이트가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성사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한국 언론에서 이걸 엠바고라 해서 보도 지침을 깨버리고 보도하는 바람에 거래가 완전 파토난 적이 있습니다. 요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를 수출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 저도 좀 많이 조심하고 있는데 기사 써서 이제 조회수 나오는 거 저도 많이 중요하고 하는데 이게 국가적인 이득이 중요하니까 보도할 수 있는 내용만 좀 잘 정리해서 앞으로 드려야 되고 미국이 어떻게 할지 요게 또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F-35라는 5세 전투기는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에 F-35를 팔지 말라고 미국에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F-35를 팔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고 이게 성사가 되면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F-35를 도입한다고 아랍에미레이트가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될 수 있는 레파토리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F-35랑 가장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KF-21이다. 왜냐? 대한민국도 F-35랑 KF-21을 같이 운용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전투기 이전에 우리 방산 수출의 성공 사례로 천공 대공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수출됐는데 이게 수출된 게 우리나라께 성능도 좋고 가성비가 좋은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미국산 무기와 호환을 중시하게 생각해서 패트리어트나 사드와 같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기, 그 미국산 무기랑 한국산 천공 미사일이 같이 잘 운용되고 있거든요.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도 똑같이 미국산 미사일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너네들 미국산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산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잘 합쳐서 운용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F-35도 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사게 되면 KF-21을 보조한 전력으로 해서 사라. 왜냐하면 F-35로만 모든 것을 도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의 그 구매력이 약해진 경우가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중동 국가들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수입이 떨어지면 방위사업도 축소되는데 지금 현재 중동 국가들의 방산 수요는 이란이라든가 이런 적국에 대한 대응 수요도 있지만 자국의 방위사업을 성장시키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다 해가지고 자신들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방산 사업을 키울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바로 이제 포기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 같은데 지금 이제 거의 1년째 제가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이런 게 희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드리지만 반면에 모든 방위사업, 입찰 사업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방위산업은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호흡이 긴데 니는 왜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걱정과 부담을 가지고 있고, 다만 업데이트된 내용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 다음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업데이트해서 지난달에 KF21가 올해 KF21 혹은 다른 이슈 같은 것도 지금 방송 시점에 최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안 나온다 이렇게 좀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천천히 컨텐츠를 즐기시면서 기다리다 보면 우리 방산 성과라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이 나오고, 이 기쁘게 그때 되면 이게 수출됐는데 이런 역사를 가지면서 됐구나 하는 것을 저랑 그 다음에 신사임당 채널 컨텐츠를 보면서 아마 아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전 합의했던 태국과 캄보디아 간 충돌이 커지면서 사실상 휴전이 무력화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대전 참호기를 사용하는 등 갑자기 공격을 개시한 캄보디아 속내는 무엇일까요? 일단 캄보디아의 경제적 포스트섭의 메커니즘 뭔가니까 이제 일단 미국이 무역 제재를 하면은 캄보디아 경제가 즉각 붕괴될 정도로 캄보디아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캄보디아의 수출 1위가 미국입니다. 약 4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 품류는 의류와 섬유 정도입니다. 경공업이기 때문에 뭐 저런 것은 나라의 큰 어떤 경제적인 적은 안 되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출의 70% 이상 의존하고 있고, GDP 대비 수출 비중이 70%니까 수출의 40%하고 수출의 GDP의 70%를 곱하면은 GDP의 약 28%가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역설인데, 그러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생산 시설들은 다 또 중국 자본이 건설한 것이에요. 캄보디아 정부가 어떤 딜레마 있는가? 중국에 투자가 필요한데 미국 시장은 더 중요하죠. 투자를 안만 해도 시장이 안 팔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째 보면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 구도에서 중국 자본으로 건설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팔아먹는 그런 양쪽의 약점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시장 쪽이 더 이게 크고, 저 문제를 미국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원산지 우회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제 벌을 주려고 자꾸 이제 노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달러화라는 것입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데, 이게 이제 통화주권과 관계되어 있는데, 캄보디아 일상 거래 90%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그 ATM에서 인수출되는 것도 대부분 달러고, 자국 화폐인 리엘은 거스름돈 용도로 정도만 쓰고 있고, 은행 예금도 대부분 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환율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능력을 상실했죠. 이제 금리를 조정하고 환율을 관리하는 게 이제 통화주권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하버드에 있는 자료집인데요. 캄보디아의 수출이 왼쪽에 보시면 미국이 35.27%, 캐나다가 4.몇%. 그래서 저게 뭐 연도에 따라 다른데 35%에서 40% 그 사이에 있고, 나머지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게 일어나는 거니까, 훈센 총리가 계속 집권을 하다가 38년간 하다가 이제 훈마넷이라는 그 아들한테 재작년에 권력 이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 훈센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khmer rouge를 물리치고 그 킬링 필드 했던 거 khmer rouge를 물리치고 권력을 획득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권력이었는데, 훈마넷이라는 아들은 신세대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미국 군부 엘리트 네트워크의 일원입니다. 99년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는데, 웨스트포인트는 이제 미 군부 엘리트를 양성한 핵심 기관이잖아요. 미 육사니까. 그래서 미국의 가치관과 전략적 사고를 주입하고, 또 졸업생들은 강력한 이제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유대를 유지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제3세계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전략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보면은 이제 웨스트포인트 그게 동문 웹페이지인데, 일단 왼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훈센 총리 아들 훈마넷인데, 훈마넷 총리인데, 이제 한 사람은 88년 졸업생이고 한 사람은 99년 졸업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군하고 엄청나게 친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차이가 뭔가니까 훈센 시절에 캄보디아는 중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했거든요.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항구와 도로와 발전소를 건설하고 또 중국이 관광객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거기에 경제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전에 훈 만에 집권 후에 급속도로 바뀌었는데 2024년부터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급증을 했죠.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1년 전이죠. 8년 만에 미국 군함이 캄보디아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미국과 캄보디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다시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개보수한 그 레암 해군 기지에 미국 군함이 이항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수속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지금 장관인 피터 헥세스가 방문했죠.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동남아의 1개국의 미 국방장관이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국가에서 캄보디아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하나의 굉장히 영향력 확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데 미 국방장관이 오면은 뭐 자주 오고 우리가 1년에 뭐 한두 번씩 보니까 그저 그랬는데 이 동남아는 특히 이제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대단한 겁니다. 태국 같은 나라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그런 걸로 봐야 됩니다. 그 뭐 바쁜 사람이 저기 왜 가겠습니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로 보면은 더 이상 중국의 동맹이 아니고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 5월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돼가 금년 7월에 이제 교전이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간에 그때 교전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왕립군 대표단이 인도 그러니까 군 대표단이죠. 우리 같으면은 뭐 합참이나 어떤 그런 대표단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국방 협력을 논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국과의 전면 교전이 한참일 때 캄보디아 군 지도부가 미국 가서 군사 협력을 논의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면은 그 보통 이럴 때 미국이 그런 교전 중인 국가의 군부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이게 평화를 원하는 나라 미국이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취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교전 중인 나라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걸 뗍니다. 우리나라도 교전 중일 때는 수출 안 해요. 무기 같은 거를. 그런 정도로 이제 남 싸우는데 가가지고 어디 편드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캄보디아에 일어나고 있는 군사 행동이 미국의 승인을 받고 그나 혹은 지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독립적으로 태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행동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11월 달에 앙코르 센티넬이라는 미국과 캄보디아 군사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수년 만에 재개를 해는 그런 겁니다. 요건 그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항구, 미국이 지은 해군 항구에 이제 미국 선박이 입항을 한 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방문한 사진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11월 달에 이제 미국과 캄보디아 군이 합동 훈련을 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가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주변국들한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갑자기 공격한 속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는 국경 분쟁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지정학 게임의 일부다. 그래서 핵심은 캄보디아의 급격한 친미 전환과 그리고 경제적 레버리지. 그래서 이게 뭐 지난 7월 달에 일어난 게 복수가 아니고 설계된 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댄 케인이라는 미 합참의장이 열흘 전에 이제 레이건 안보회의에서 안보 포럼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다중의 동시적인 딜레마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숨기고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다. 캄보디아는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교전에 맞설 만큼의 군 전력 확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캄보디아가 뭐 태국에 맞설 만한 군사력이냐. 양적으로는 태국이 여전히 압도적이죠. 태국이 캄보디아보다 훨씬 나라도 크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렇죠.
근데 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캄보디아가 놀라운 변화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드론 기술인데요. 이제 태국군이 발표한 걸 보면은 캄보디아군이 운용하는 FPV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한 것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광섬유 제어 드론까지 등장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러우 전쟁을 하면서 가장 최신의 그 전장에서 증명된 그 무기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수량이나 이런 게 많다기보다 저걸 운용하려면은 여러 가지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캄보디아에서 저런 고급 기술을 가진 운용 병력이나 저런 그걸 연결해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태국군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영어 사용 외국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태국군이 감청한 통신에서 드론 작전 중에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그래서 영어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캄보디아군을 위해서 드론을 조정하고 있다 하는 게 태국 이군 사령부의 발표입니다. 그 캄보디아가 독자적으로 이 시스템 개발을 운영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드론이 아무나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작전용으로 쓰려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그 시스템하고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론 운영한 사람들은 굉장히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프로게이머 구하기 힘들듯이 이 드론 운영하는 사람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전력인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리아 모델의 재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 로이터 통신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해가지고 2024년 말에 시리아 정부군이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요원들이 시리아 반군에게 FPV 드론 운용 훈련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우크라이나 요원들이라 하지만 사실 CIA가 장악하고 있는 요원들이죠. 그래서 이게 동일한 기술과 인력이 캄보디아에도 배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요원들을 CIA 양성해가지고 시리아에서 작전을 했고 동일하게 또 지금 이 요원들이 와서 캄보디아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병원과 주거지역에 무차별 공격하는 것 이건 전쟁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표적을 공격하다가 민간이 다치는 것은 그건 이제 그 부수적 피해 콜레터럴 데미지라 해서 그걸 범죄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표적 자체를 그 병원이나 주거지역에 무차별로 공격한다는 것은 전쟁 범죄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단 말은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캄보디아는 외부의 직접적이거나 체계적인 지원으로 단기간에 지금 전력을 급격하게 향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태국이 앞서지만은 지금 현재 질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